미 해군 연구소 USNI 뉴스가 발표한 최신 함대 위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뒷마당으로 간주되는 해역에서 심각한 군사적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새벽, 지구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모 타격단인 USS 제럴드 알세 포드 CBN-78가 높은 수준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노포항을 떠나라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훈련 일정과 달리 포드급 슈퍼 항공모함의 이동 경로는 평소처럼 유럽으로 향하는 동대서양이 아니라 최고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카리브해 지역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군사 옵저버들은 펜타곤의 이러한 이례적인 기동이 파나마 운하와 주요 해저 광케이블 근처에서 불투명하게 활동 중인 핵 추진 공격 잠수함과 지원함을 포함한 러시아 함대의 출현에 대한 정보 보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배수량과 최첨단 전자기식 항공기 발사 시스템 EIMLS를 갖춘 바다의 괴물 USS 제럴드 R 포드의 존재는 워싱턴이 모스크바에 보내고자 하는 내한국허는 강력한 억지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순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포드급의 이중 대역 레이더 DBR 센서 시스템이 카리브해와 같이 지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수중 목표물을 사냥하기 위해 실제 작전 상황에 배치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향후 몇 시간 동안 벌어질 미국 해양 기술의 정점과 러시아 해군의 끈질김 사이의 조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해양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가장 긴장된 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펜타곤이 이번 러시아 함대 차단 임무에 USS 제럴드 R 포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130억 달러짜리 바다의 괴물을 순수 기술적 관점에서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40년 이상 지배해 온 이후 해군 작전 사고방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군사 기술 복합체입니다. 기술적 사양을 보면 선체 번호 CBN-78인 USS 제럴드 R 포드는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는 진정한 의미의 떠다니는 도시입니다. 이 배는 길이 337m, 비행 갑판 폭 78m, 높이 76m로 25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30노트, 시속 56km 이상의 속도로 바다 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심장은 차세대 암 원자로 2기입니다. 구형 니미츠급의 원자로와 달리 I 원자로는 더 단순하게 설계되었으면서도 발전 용량은 3배나 강력하여 총 600메가와트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 막대한 전력은 단순히 배를 추진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괴너지 무기 체계와 선박에 빽빽하게 들어찬 전자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가까운 미래에 레이저 무기를 통합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해 줍니다. 이 동력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연료 재주입 없이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USS 제럴드 R 포드는 4,500명 이상의 승무원을 위한 식량 비축량에만 의존할 뿐 작전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 돌파구이자 포드급이 모든 경쟁자를 완전히 압도하게 만드는 전략 무기는 바로 전자기식 항공기 발사 시스템 약칭 EMLS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항공모함은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유지 보수가 어려운 증기 사출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EMLS는 선형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작동 시 사출 트랙을 따라 위치한 코일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자기장을 생성하여 항공기 앞바퀴에 부착된 셔틀을 끌고 이동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사출력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증기 사출기처럼 기체에 충격을 주어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경량 무인기부터 만재한 중형 전투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EMLS 덕분에 USS 제럴드 R 포드는 하루 최대 190회의 출격 횟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강도 작전 상황에서는 270회까지 급증할 수 있는데 이는 니미츠급보다 30%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정면 대결에서 어느 쪽이 더 빨리 더 많은 항공기를 하늘로 띄울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출 시스템과 함께하는 것이 첨단 강제 착륙 장치, 약칭 AA기입니다. 착륙 시 항공기를 잡아서 멈추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유압기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AAG는 전기 모터와 수력 터빈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접근하는 항공기의 무게와 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가장 적절한 제동력을 조절합니다. 이는 USS 제럴드 R 포드가 미래의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보다 기체가 훨씬 연약한 스텔스 무인기를 회수해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 능력력 면에서 이 슈퍼 항공모함의 파괴력은 탑재된 제8 항모 비행단, 항모 비행단에 있습니다. 주력 펀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C 라이트닝 EII 비행대대입니다. 이것은 항공모함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F-35 버전으로 더 큰 접이식 날개와 강화된 랜딩 기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F-35C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비행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오닷 광전지 센서 시스템과 다차원 데이터 링크 능력을 통해 F-35C는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전장의 전체 그림을 그려 그 데이터를 타격 전단 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으로 전송하여 경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신의 눈이라 불리는 조기 경보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함대의 시야를 5km 이상으로 확장하고 적의 저공 비행 순항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야센 M급 초정수 공격 잠수함을 대동한 러시아 함대가 카리브해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은 이중대역 레이더 DBR입니다. 이것은 항공모함에 통합된 최초의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S밴드 SPY-4 다목적 레이더와 X밴드 SPY 스링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결합한 것입니다. 고전적인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DBR은 함교에 직접 부착된 고정형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사각지대 없이 360도를 지속적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적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수면 위로 튀어나온 작은 잠망경까지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결하는 시나리오에서 DBR은 탄두가 발사대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함정의 펠렁스, CIWS 근접 방어 시스템과 ESSM 요격 미사일의 재원을 제공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발 및 실전 역사를 살펴보면 USS 제럴드 R 포드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9년 건조를 시작한 이 배는 무기 승강기 시스템 및 전자기식 사출기의 신뢰성과 관련된 심각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수년 동안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17년에야 공식 취역했으며 구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 해군이 선체 바로 옆에서 수십 톤의 폭약을 터뜨리는 매우 가혹한 충격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문제를 해결한 후 2023년 레바논과 이스라엘 분쟁 당사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지중해에 첫 배치되었을 때의 퍼포먼스는 그 진정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가 지원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76일을 밤낮으로 해상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유지한 것은 새로운 원자로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비교해보면 USS 제럴드 R 포드는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제독함이나 심지어 중국이 새로 진수한 푸제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쿠즈네초프함은 낡은 중유 보일러 엔진을 사용하여 엔진 고장 위험 때문에 항상 예인선을 대동해야 하며 스키 점프대 방식을 사용하여 이륙시 항공기의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반면 푸제남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했음에도 여전히 재래식 엔진을 사용하여 급유함에 의존해야 하며 해상 작전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는 핵 추진 엔진과 높은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니미츠급에 비해
승무원원을 약 700명 줄여 50년 수명 주기 동안 운영 비용을 최대 4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적의 기계는 없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른 모든 거대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준거래와 대함탄도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두꺼운 장갑과 현대적인 침수 방지 격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프로펠러나 방향타 시스템의 직격타를 맞으면 이 떠다니는 도시는 대양 한가운데 고정된 표적 연습용 관역으로 변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전자 시스템과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이버 공격의 매력적인 목표가 됩니다. 중앙 제어 시스템이 해커에게 침입당하거나 강력한 전자방해 피해를 받으면 EMLS 사출기나 DBR 레이더와 같은 최첨단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 배가 무용지물인 공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리브해 임무에서 USS 제럴드 R 포드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구성된 강철 장벽이 이를 둘러싸고 다층적인 방공망을 형성하여 반경 500km 이내에서 미 해군의 가장 귀중한 자산에 어떤 이물질도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한 USS 제럴드 R 포드가 미국의 뒷마당 해역에 나타난 것은 워싱턴이 서방후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확언입니다. 군사 전술적 측면을 심층 분석해보면 카리브해의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 타격단이 주둔하는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성 퍼레이드가 아니라 미 해군이 추구하고 있는 분산 해양 작전 DMO 교리의 대규모 실전 연습입니다. 수많은 작은 섬들과 복잡한 수로가 있어 좁은 연못에 비유되는 카리브해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서 작전 시나리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탁 트인 공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미군 전단과 러시아 함대 사이에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찰, 봉쇄, 경멸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진 표준 작전 절차 ASP에 기반한 긴장감 넘치는 지략 대결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는 대양 속의 전쟁, 즉 대잠수함 작전 AASW입니다. 이는 포드급 슈퍼 항공모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이자 가장 큰 위협입니다. 러시아의 야센 M급 프로젝트 8페시아오-M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은 뛰어난 음향 스텔스 능력을 갖춘 대양의 블랙홀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 타격단은 뭉치지 않고 강철 고리 형태의 대형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III 구축함들이 항공모함에서 5,100km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며 전방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중 플랫폼 협력을 통한 잠수함 사냥 절차가 가동됩니다. 공중에서는 MH-60R 시호크 헬기 편대가 지속적으로 선회하며 수동 및 능동소나 부표를 바다에 투하하여 촘촘한 센서 그물을 형성, 해저의 모든 기계적 소음을 청취합니다. 동시에 플로리다 지상기지에서 이륙한 P-8A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경어로나 장거리소나 부표 투하를 지원할 것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의 의심 신호가 탐지되는 즉시 데이터는 링크 식력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를 통해 USS 제럴드 R 포드의 지휘 센터로 전송됩니다. 이때 사냥이 시작됩니다. 미 구축함은 한미의 예인 소나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목표물의 좌표를 정확히 찾아내며 적 잠수함을 부상시키거나 격침시키기 위해 MK-54 중거뢰를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2단계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및 전자기 공간 통제입니다. 이때 USS 제럴드 R 포드에 탑재된 항공단의 예력이 최대로 발휘됩니다.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는 하늘의 지휘자 역할을 하며 수백 킬로미터 밖을 레이더로 스캔하여 정찰기부터 적의 순항 미사일까지 모든 비행 물체를 탐지합니다. E-2D의 지휘 하에 F-34 스텔스 전투기들은 주요 지점의 전투 공중 초계 CIP 구역을 설정합니다.
F-35C 전술의 특별한 점은 침묵 작전 능력입니다. 적을 찾기 위해 능동 레이더를 켜서 역으로 탐지되기 쉬운 대신 F-35C는 수동 센서를 사용하여 러시아 전함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 신호를 수집합니다. 가상 대결 상황에서 F-35C 한 대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러시아 지휘함을 목표물로 고정한 다음 멀리 있는 미 구축함에 사격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구축함은 장거리 방공 미사일 SM-6를 대함 공격 모드로 발사하여 목표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군 통합 사격 통제 대공 EFC-CA 개념으로 미국이 적은 누가 쐈는지도 모르게 시계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단계이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문제입니다. 서방 군사계는 마하 9, 즉 음속의 9배 속도를 내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지르콘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한다면 미 방어 시스템의 반응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호위함들의 이지스 베이스라인 과입 전투 시스템은 풀 가동되어야 합니다. 원거리 방어 계층은 SM-6 미사일이 마타 러시아 탄두가 아직 고고도에 있을 때 요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실패할 경우 ESSM 미사일을 이용한 중거리 방어 계층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 계층에서 미사일이 항공모함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을 때 육연장 펠렁스 고속포와 림 미사일이 탄막을 형성하여 목표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 전문가들은 물리적 탄약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격추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전자전 무기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USS 제럴드 R 포드의 SLQ-32 전자전 시스템은 적 미사일에 레이더 탐색기를 교란하고 기만하기 위해 초고출력 전파빔을 방출하여 미사일이 바다다에 추락하거나 목표물을 빗나가게 할 것입니다. 군사 지정학적 측면에서 USS 제럴드 R 포드의 카리브해 배치는 심리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교리가 러시아나 중국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미국은 카리브해를 봉쇄함으로써 적이 상대를 역으로 억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바로 그 전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이곳에 고립되어 육상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미국의 촘촘한 정찰망에 포위된다면 그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술의 위험은 오판 가능성입니다. 군사 장비 밀도가 높은 좁은 공간에서 양측 전함 간의 작은 충돌이나 전투기의 비전문적인 위협 비행도 자위적 교전 수칙을 발동시켜 원치 않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타곤과 러시아 국방부 간의 군사 핫라인 채널은 분명히 풀 가동되고 있을 것이며 이 대결이 조준경을 통해 서로 으르렁거리는 수준에 그치고 발사 버튼을 누르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카리브해의 전술 체스판에서 USS 제럴드 R 포드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성,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전장 그림을 공유하는 연합작전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과 병종 간 합동 협력의 우월함이야말로 미 해군이 러시아 순항 미사일의 순수 화력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이 대결은 총성이 있든 없든 양측 모두에게 향후 10년 동안의 군사 전략을 재조정할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구적 지정학 체스판에서 볼 때 미국의 궁극적인 하드 파워의 상징인 슈퍼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가 러시아 함대와 맞서기 위해 직접 카리브해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은 21세기 한복판에서 냉전 시대의 전략적 셈법이 재가동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성을 띤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양 안보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년 동안 워싱턴 외교 정책의 불변의 원칙이었던 먼로 독트린, 즉 서방군은 미국의 불가침 영향권이며 이곳에 대한 외부 강대국의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대한 정면 충돌입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야센 M 잠수함과
전함을 미국의 뒷마당으로 보내는 수는 계산된 비대칭적 보복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가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확장하고 미 항모타격단이 바렌츠해나 흑해 등 러시아의 해상 국경 바로 옆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FONOPS를 자주 수행하는 상황에서 크렘린궁은 상호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미국 동부 해안 도시들을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의 사정권에 둠으로써 러시아는 펜타곤이 귀중한 자원을 분산시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를 포위하거나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 대신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회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적이 너무 많은 전선에서 힘을 쓰게 만들어 우크라이나나 북극과 같은 핵심 분쟁 지점에 군사적 압력을 줄이는 전열 늘리기 전술입니다. 해군 역사상 가장 비싼 함정인 USS 제럴드 R 포드를 파견한 것으로 나타난 워싱턴의 반응은 미 군사 엘리트들의 실제 우려 수준을 보여줍니다. 카리브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과 에너지의 목구멍입니다. 수천 척의 석유 및 가스 수송선이 매일 멕시코만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곳에 러시아의 수중 작전 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과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추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분쟁이 발발하여 이 해상로가 봉쇄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항공모함 배치는 군사적 억지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1982년 유엔 해양 법 협약 UNCLOS 기구와 관련된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주 사용하는 논리, 즉 공해상에서의 통행의 자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함이 미국과 카리브해 국가들의 영해 12해리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제법상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는 미국을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워싱턴이 너무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국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러시아 선박의 활동을 막는다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 온 남중국해에서의 입장과 모순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쳐놓은 정교한 법적 함정으로 카리브해를 국제법 논쟁의 장으로 바꾸어 미국의 모든 행동이 국제사회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만듭니다. 네이토의 유럽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미 해군의 무게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남몰래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전은 오랫동안 미국의 해구상과 해군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유럽의 서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북대서양에서 작전하도록 계획되었던 USS 제럴드 R 포드가 카리브해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의 해역, 일명 GIUK 갭의 전력 공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국방 예산과 해군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사냥하는 책임을 더 많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국가가 집단적 약속보다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하기 시작하면서 동맹의 결속에 작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체스판의 조용한 관찰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베이징은 미 함대의 대응 움직임 하나하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의 지휘 시스템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F-35C 전투기 편대의 반응 속도, 미국 위성 정찰 시스템의 효율성은 중국군에게 귀중한 정보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두 반구에서 동시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당황하거나 과부하가 걸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초강대국의 망토가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며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더 과감한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영내 국가들의 역할도 매우 민감해집니다. 러시아 함대가 카리브해에서 장기간 작전을 유지하려면 연료와 물자를 공급받을 우호적인 항구가 필요합니다. 모스크바와 아바나,
카라카스의 따뜻한 관계는 이들 국가를 전략적 전초기지로 만듭니다. 이는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시나리오를 상기시킵니다. 미국은 확실히 중남미 국가들에게 러시아 전함에 대한 군수 지원 제공을 거부하도록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이며 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육지에서의 치열한 외교 및 경제 전쟁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러시아 함대의 출현과 슈퍼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의 강력한 대응은 열대 카리브해를 오늘날 세계 지정학적 지도에서 가장 뜨거운 교차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국제법을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지략 대결입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서방구의 안보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 시대에 초강대국의 레드라인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수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특별 특집 뉴스를 마치며 슈퍼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가 러시아 함대를 차단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카리브해로 방향을 튼 사건은 지난 24시간 동안의 한 뉴스일 뿐만 아니라 격동하는 전 세계 해양 안보 시대를 예고하는 징후입니다. 우리는 미 해군이 어떤 중대한 도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하던 대양의 단극 체제가 종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신흥 강대국들의 현대적인 잠수함 함대가 부상함에 따라 초강대국의 뒷마당을 포함한 모든 바다가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는 펜타곤이 차세대 항공모함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에 대한 가장 가혹한 현실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포드급의 전자기 기술, 위상 배열 레이더, 연합작전 네트워크가 차세대 순항 미사일과 어뢰의 잠재적 위험을 제압할 만큼 강력할까요? 그 대답은 아마도 전면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며칠 동안 카리브해 해저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양측 함장들이 소나 화면과 전자 파라미터를 통해 지략 대결을 펼칠 때 나올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세계 군사 전략 지도가 공식적으로 다시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평화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며 상시적인 억지력과 워싱턴 및 모스크바 상황실에 있는 냉철한 이성들의 명석함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 타격단의 이동 방향과 러시아 측의 대응 움직임을 매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사 핫스팟 해독 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